33년 전 11월 13일 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3층에서 모여 있다가 이제 경비들한테 플래카드를 뺏기니까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내려가서 담배 가게 앞에 있으라. 그렇죠. 여기 있으라 그래서 친구들 여기 내려와 있고 그 뒤에 저 친구는 이제 저 2층에서 내려와서 일로 걸어 내려오더니 나를 불러서 내가 따라가니까 여기 바로 이 앞에 여기서 불을 댕기고 바로 뛰어나와서 여기에 이 가운데 이 현장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솟아버렸죠. 예. 그래서 쓰러졌죠. 여기서 다시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이제 요 가운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네, 가운데까지.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한 절규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전태일은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꺼지지 않는 노동 해방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우리는 그를 영원한 노동자의 벗 그리고 인간 해방의 불꽃이라 부릅니다. 1960년대가 4.19로 시작됐다면 1970년대는 전태일이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람. 그는 도대체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 노트 5권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23 젊은 나이에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961년 청계천에 길이 600m에 걸친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검게 물들이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계천 일대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을 밀어내고 들어선 평화시장. 그 시절 옷 한 가지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은 앞다퉈 평화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70년엔 전국 기성복 시장의 70%가 평화시장 제품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벌씩 옷이 만들어졌던 곳은 평화시장 2, 3층에 자리 잡은 영세 작업장. 전태일은 400여 개 작업장이 닭장처럼 붙어있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이젠 건물 전체가 판매점으로 바뀐 평화시장. 김영문 씨가 전태일을 만난 건 68년 평화시장 2층에서였습니다. 너가 이제 그때 그 전태일이가 한미사가 네, 한미사가 네, 여기 좀 그 공장이었죠. 지금 이제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 좀 얕죠. 지금 현재는. 여기는 다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다 가게. 그렇죠. 가게인데. 지금 가게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리고 여기 뭐 다락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에 그 다락을 내서 위에도 이제 미싱이 올라가 있었고 밑에도 미싱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천장이 낮은데. 다락. 그것은 높이 3m 정도의 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2층으로 올린 것을 말합니다.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 다락으로 상징됩니다. 훗날 전태일이 조사한 근로 환경을 보면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에 있는 800여 개 작업장은 예외 없이 1.5m에서 1.6m 높이의 다락으로 개조돼 있었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원단에선 먼지와 포르말린 냄새가 자욱히 뿜어져 나왔지만 어디에도 환풍시설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엔 칸막이가 수평으로 가로질러 있어서 일어서기는커녕 허리조차 펴기 어려웠습니다. 일어서면 저처럼 제가 적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12살.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고요. 쓰면.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30년 동안 일한 신순애 씨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걸로 얘기하면 저녁에 잠자다가 뭐 쥐가 2-3번 나는 건 보통이고요. 쥐가 나. 그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왜 사과깨짝 있지 아시죠? 옛날에 그 왜 나무로 이렇게 된 거. 거기에다 베니아판 하나 놓고 이렇게 뭐 헝겊 놓고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무릎 꿇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일일 14시간에서 16시간 했으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될 리가 없죠. 근데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환경이. 15시간씩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다락 2층에서 재단을 하던 전태일 역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한 건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 평화시장 노동자 중에서 4천 명에 달하던 견습공, 일명 시다라 불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모두 가난과 배고픔에 쫓겨 평화시장으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수십 번씩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피가 나도록 실밥을 뜯지만 아이들 일당은 단돈 5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점심을 못 사고 내는 어떻게 되나? 나이 어리지 않습니까? 보통 15, 16, 17 그런 애들이니까 말이야. 거기 구멍가가라고 군데 가끔 있어요. 거기 가서 말이죠. 입에다 손가락을 열고서는 이러고서는 자기 먹고 싶은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호주머니 용돈이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재봉틀을 돌리던 여공들 대부분도 채 20살이 되지 않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다락에 갇혀 혹사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던 아이들의 현실. 그것은 전태일에게 고통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전태일이 이러한 평화시장의 현실을 본 건 정작 그 자신도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 17살 때였습니다.
그때 17 견습공으로 처음 전태일을 만난 이희도 씨. 쉰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지만 그때 견습공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한 3살, 4살 어린 것들 이제 오면요. 견습공 시골서 와가지고 진짜 여 와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지 하면 얼마나 그냥 안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오해들은 또 막 소리 막 지르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생존 경쟁에 내몰리긴 마찬가지였던 그에게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남을 좀 베풀 줄 알아. 이 친구가. 예. 사람이. 왜냐면 냉정하지 않고 이렇게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크게 좋은 것보다도 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고프면 남은 더 배고프다. 이런 그걸 한 가지 이제 앞서가면서 예, 제가 하는 항상 앞서갔어요. 그 친구가. 자신이 살려면 눈을 감아야 했던 어린 견습공들의 현실. 그러나 전태일은 그 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평화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에 대여섯 명이 모여 일을 했습니다. 한 층을 이렇게 다락으로 나누어서 2층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사방이 막혀서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허리조차 펴지 못한 채 15시간씩 이렇게 계속 미싱을 돌리고 옷감을 잘랐습니다. 심지어 업주들은 10살 난 어린아이들까지 각성제를 먹여가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평화시장은 당시 저임금 경제가 만들어낸 노동 착취의 상징이었습니다. 전태일 역시 재단사로서 손바닥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록 칼질과 다림질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밑바닥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어린 견습공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아이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이곳에서 아들 전태삼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 좋으세요? 아, 이제 금방 육아에서 와가지고 예. 기분이 봤었어. 육아협에서만 오셨어요? 지난 33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한 어머니. 여기 왔지. 예. 이곳은 그날 아침 마지막 길을 떠난 아들과 함께 살던 그 집터입니다. 이건 20주기 때 찍은 거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는 부모놀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운 아들을 잊어버렸다.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말만 하면 내 한구석에서 막 그 상처가 끓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부모 탓이고 너무 일찍 알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덤벙거려 살았으면 지가 죽기까지 결단을 했겠는가. 없는 사람 사정을 너무 많이 알게 해줬다는 것이 죽을 결단까지 내리지 않았는가. 전태일의 장례식 때가 되어서야 발견된 5권의 노트. 이 노트는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절망은 없다. 일기 곳곳엔 삶의 번민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상처투성이었을 아들의 속내를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기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언짢아졌다는 전태일. 실제로 대물림된 그의 가난은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나고 자란 전태일은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무작정 상경길에 오릅니다. 전태일 아버지는 대구에서 봉제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여기저기 봉제 공장을 찾아다녔지만 수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염천교 밑에서 노숙을 하며 아이 셋을 데리고 동량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 했건만 아버지 전상수 씨가 큰 사기를 당하면서 가족은 천막촌으로 쫓겨났습니다. 전태일이 가족의 생계를 떠맡은 건 이때부터. 그의 나이 겨우 13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군 부대 총 사격장이 이태원에 있었잖아요. 미군 부대 시간 가면 쫓아가가지고 꿀꿀이 죽였잖아요. 그거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거. 그걸 주워다 끓여서 우리가 먹고 그걸 연계를 해야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총두리 최형이 다 담당을 한 거예요. 또 나랑 그 이제 양쟁이 들고 쫓아가가지고는 그걸 얻어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가 먹어야 했었고 먹고 살아야 했었고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태일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문파리는 물론 우산장수, 껌파리, 서울역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손술의 뒤미리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는 시간은 동생과 함께 구두 닦기를 하고 밤에는 또 연탄 위에 놓는 산바리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전태일 스스로 밑바닥 인생이라 얘기한 눈물겨운 삶이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의 그때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떠돌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전태일은 65년 평화시장에서 견습공을 구한다는 쪽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행운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기회를 준 사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빨리 기술자가 되어 고생하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남들처럼 어린 여공들의 현실을 그냥 외면했다면 실제로 그런 날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66년에 미싱사를 포기하고 재단 보조일을 자청합니다. 재단사가 되면 어린 견습공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거 이틀밤 생도로 닭병아리들 마냥 빌빌거리지 말고 똑바로 들여.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평화시장 착취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폐병에 걸려도 치료는커녕 그 자리에서 해고되는 것이 평화시장이었습니다. 삐뚤어있어요. 제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애들이 결핵을 예를 들면 뭐 각혈을 한다 그러면 행여나 옆에 친구가 알아서 사장한테 얘기하면 해고될까 봐, 잘릴까 봐. 그 당시에는 해고되는 게 뭐 너무나 취직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든든한 백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옆에 친구한테도 비밀로 하죠. 형편없는 환경의 장시간 노동으로 평화시장 노동자 대부분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진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건강 진단이라는 게 뭐입니까? 뭐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지고 그다음에 질서가 잡히니까 그다음에 건강 진단을 하고 산재보험 들고 뭐 다 했지요. 글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안 받고 그냥 와서 일해주겠다는 사람 투성인데요. 왜? 기술 배우기 위해서. 배고픈 농민들이 살 길 찾아 무작정 상경하던 때였습니다. 1965년부터 73년 사이엔 매년 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130만 명이었던 도시임금 노동자는 70년엔 34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들 대부분은 전태일의 가족처럼 도시 빈민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활이 그러니까 그 뭐 다락방에서 허리 못 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면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었어요. 방 하나에 11명이서 잤을 때 정말 그 교도소에도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자니까 다리를 펼 수가 없었거든요. 되게 어려우셨다고? 예.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방직 공장과 가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착취에도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누이들이야말로 그때 고도 성장의 직접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수출 정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애로를 과감하게 타개해 나가고 1971년도에 가서는 10억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반드시 올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고개야 육대주로 뻗어나가자 60년대 말 수출 입국이란 구호 아래 조국 근대화 작업이 속도를 받기 시작해서 도시엔 하루가 멀다 하고 빌딩이 들어서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 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농촌을 붕괴시키며 농민을 이른바 산업전사로 도시에 유입시켰습니다. 개발 혹은 성장을 향한 일종의 총동원 체제의 성격을 있습니다. 국가 주도적인 총동원 체제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한 기반에 섰던 이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자본가들이 제발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모든 자원들을 집중시켜주는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체제였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리고 원료와 기술로 들여오고 그것과 국내에 있는 이제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는 값싼 노동력과 합쳐서 나온 생산물을 외국에 주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으로 표현되는 열악한 노동 조건이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저임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청계천 하늘 위를 꿰뚫는 3일 고가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1969년 3월 개통된 3일 고가도로. 16m의 이 고가도로는 청계천 하류인 용도. 그때 그 도로 밑으로 사라진 청계천처럼 3일 고가 옆 평화시장 노동 현실의 비참함은
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됐어요. 또 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라고 하는 거는 망하는 사람이 하나면은 버는 사람은 4-5이 되고 50%는 그다음에 한 40%는 현상 유지. 그런 비율로 상당히 잘 된 거네. 그런 된 거죠. 지금에 비하면 잘 된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중반 버스 사업을 하다 망해서 평화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최용갑 씨. 무일푼으로 시작한 그는 그러나 3년 만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최용갑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동대문에서 끝나고 나면 동대문에서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그때 그 동대문에 이스튼 호텔 옆에 그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먹을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고 그래서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지나가면 빵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요. 그래서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꿈이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그거를 제가 그 회보에다 쓴 적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주제를 써서 내가 그 기술자만 되면 그 빵가게에 있는 빵을 한번 사 먹어버리라 하고 다짐을 했는데 기술자가 됐는데도 그 빵을 맘대로 못 사 먹겠더라고요. 평화시장 2만 명 노동자들이 받아야 했던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평화시장 업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득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축적한 그 돈은 당시 개발이 한창이던 강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강남을 우선 개발해서 사람을 많이 빨리 유치하려면은 그 주택을 많이 짓게 만들려면은 우선 시장을 먼저 짓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면상으로 그 강남을 개발하면서 시장 어디다 만든다 하는 걸 그 지정을 이제 도면에 해놨으니까 그것을 두 군데를 저희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영동시장, 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강남시장, 강남상가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그 동화상가의 건물입니다. 이게 전부가. 강남 개발과 때를 같이해 빈민촌엔 무자비한 철거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업주들이 강남 개발로 더 많은 부를 쌓아갈 때 일요일도 쉬지 않고 15시간 노동에 시달린 전태일과 어린 여공들은 집에 돌아와 등을 뉘일 공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1966년) 보조재단사가 된 다음에 전태일은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에서 집이 있는 도봉산까지 2-3시간씩 걸어서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야 하는 차비 30원을 가지고 낮에 풀빵 30개를 사서 어린 견습공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동대문에서 도봉산까지. 저는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날 또는 노동절에 그 거리를 따라 걷는 행사가 왜 지금까지 없었는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태일은 이렇듯 애를 썼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어린 견습공들의 삶이 쉽사리 나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7년 전태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1970년 10월) 전태일 분신 한 달 전. 그때 노동청 근로기준국의 국장이었던 임정삼 씨는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을 만났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임정삼 씨. 그는 그때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직원들이 보호하는 큰 그런 대목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순박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뭔가 복개도도 아니고 왼쪽에 뭐 책을 하나, 상당히 손등에 묻은 책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서성을 했어요. 그때 전태일이 갖고 있던 건 이미 다를 대로 달아버린 근로기준법 해설집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건 67년. 그 3년간 한문투성이 법률책과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면서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전태일인데 물었어요. 이제 당신 이 젊은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무슨 죄가 이리 됐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쑥스럽게 아주 그 주제스러운 그런 걸 해서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가만 봐도 그 사람 그 전태일이가 공부를 한 같지가 안 해요. 그 20대가 뭐 그걸 소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물었어요. 자네 이거 읽을 수 있나? 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노? 이랬더니 국민학교도 잘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아니구나 말이야. 이 근로자라는 그 원래가 밑바닥은 이 무슨 해설책 하나 잘 못 보면은 그 의식화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태일군은 딱 그때 순간적으로 느낀 게 얘가 어려운 한문, 어려운 그 표현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저기 아름아름 그 배워가지고 바로 근로기준법이 딱 그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어요. 바이블이 돼버렸어요. 표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 애감에 그 책을 보고 저렇게 환장하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저것만 들다 보니까 내 애감에 저 책이 정말 보면 불안하고 일을 낼 책 같다. 그 생각이 마음에 오더라고. 근로기준법은 그에게 암울한 현실에 비친 한 줄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69년 전태일은 재단사들을 모아서 바보회를 만듭니다. 법이 이미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 참으로 바보였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물론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야간 근로 금지 등 그가 애타게 찾던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근로기준법. 전태일은 바보회 회원들과 설문지를 만들어 평화시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청이 우리는 뭔지도 몰랐었는데 전태일 씨는 이제 그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수기에 나와 있듯이 공부를 하고 또 그 근로기준법을 구체적으로 그 업주들이 지키도록 감독하는 관청이 노동청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지키게 하는 관료가 감독관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벌써 알고 있어서 이 조사된 그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여러 번 좀 갔었어요. 그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평화시장의 실태를 노동청에 진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진정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 산업 현장이 어디를 가도 그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맞춰보면은 맞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성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 행정에 임해야지 그 법대로 하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 당시의 주무관청인 노동청은 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취약한 기반에선,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대단히 수탈적인 축첩체제, 자본주의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일체의 저항에 대해서 경찰국가적 탄압을 하는 하나 그 일기구로서, 하부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라든지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탄압을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가장 선도적인 파수꾼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전태일이 노동청의 수탈에 진정을 하고
이런 국가기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업주의 불법 행위를 정부가 묵인하는 현실.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업주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전태일은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냅니다. 법을 지키는 업체를 만들어서 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업주와 노동자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태일은 바보의 친구들에게 회사 설립 자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력 5년차의 재단사가 됐어도 월 2만 3천 원밖에 받지 못했던 그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 3천만 원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눈을 기증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왜 나한테는, 우리에게는 정말 대학생 친구들이 없나.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뭐 어떤 눈을 어디다 기증을 하든 뭐를 하든 친구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좀 얻어내는 이런 연구도 하고 항상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에게 모범업체 설립은 너무나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자금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한쪽 눈이라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때마침 신문에 난 시각장애인의 기사를 읽고 신문사에 자신의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면 독지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태일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모든 노동조합이 얘기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거 내게 피해 나오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오늘 쓰다가 너 그만둬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럴 때니까 뭐 전태일 씨 내보냈고 또 전태일 씨가 다른 데 가서 또 있으면 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달 가다가 보니까 그 이제 전태일 씨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이제 소문 났지요. 69년 가을. 그는 평화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발버둥 쳤건만 결과는 갈 곳 없는 실직자 신세였습니다. 바보의 동료들마저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고독했습니다. 1970년 4월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삼각산 수도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그는 그 자신이 말한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립니다. 평화시장에 전태일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 건 1970년 9월. 그에겐 이미 죽음을 각오한 투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는 삼동의 사람들. 삼동에는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이 바부회를 해체하고 새로 만든 단체였습니다.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이 세 동의 재단사를 모으기 위해서 전태일은 주머니 돈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습니다. 또래 중에서 컸잖아. 그랬어? 그래서 농구하라고 우리가 보내라고 그랬었죠. 타방에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이야기해봐. 야, 이 새끼가 해봐. 뭐 서로 이렇게 뭐 욕을 넣어가지고 보통 하는 이야기로 하는데,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정식 회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승철 씨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최종희 씨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김용문 씨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 아주 우리가 휩쓸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서로 존칭을 써가면서 그 친목회 그 삼동회를 결성을 했고요. 61년 노동조합 재건위원회 지휘로 탄생한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는 그때 정부 하위 조직이나 다름없는 어용노조였습니다. 반면 순수한 노동자 단체인 삼동회는 훗날 청계피복노조로 발전해갑니다. 삼동회 회장을 맡은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노동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넣는 한편 언론사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자 70년 10월 7일 경향신문에 평화시장의 참상을 고발하는 기사가 사회면 머릿기사로 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화돼서 이제 신문이 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한 것이 전부 해결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신문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은 이제 다 됐구나 해가지고 신문이 나서 그 신문을 우리가 방송에 가서 대리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세 사람인가 가가지고 그걸 돈이 없어가지고 제 시계를 맡겨놓고 신문을 한 몇백 부를 가져와서 시장에다 막 뿌리고 판매도 하고 모금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사화가 났기 때문에. 10월 8일 신문기사를 본 노동청도 득달같이 달려왔고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에게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나섭니다. 그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내가 외국에 회의를 가는데 야, 지금 노동청에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을 거다. 개선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봤지. 그 기계까지 가져와서 뭐 바짝바짝하고 뭐 검사 안 하더라. 그게 하나는 먼지도 보고 하나는 불의 밝기도 보고 예? 그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다. 그럼 너희들 기분 안 좋나?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하니까 바로 다음 날 개선이 될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주들은 영 기분 나쁘지.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은 곧 이제 뭐 우리가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이런 하나의 참 좋은 말이지. 뭐 유토피아가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지. 그래 상당히 뭐 박수를 치고 즐기는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돼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자 노동청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평화시장의 일부 시설은 고칠 수 있지만 한국의 실정은 매주 일요일에 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번 시위를 시도하지만 중부 경찰서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평화시장엔 다시 긴 침묵이 시작됩니다. 근데 네 오늘 어디 간다?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머리도 깎고 바바리도 입고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한 번 하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그랬지.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겠는가고 그러면서 아주 말꼬리를 돌리는데 내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걸어놨는 논문도 이렇게 열어갖고 지옥 걸어놨는 걸 하나하나 세갖고 이렇게 창 밀어놓고 또 그 물건 또 생애 가장 찬란한 희망인 줄 알았으나 그저 허망한 신기루였던 근로기준법. 불을 살라고 나오는데 그대로
불을 살려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뛰어나와서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이렇게 손을 들고 애칩니다. 애치다가 또 쓰러집니다. 예, 쓰러진 다시 일어나서 애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 저만치 빛이 보여 힘들게 쫓아가면 신기루였고 또 이번엔 될까 해서 찾아가면 현실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업주들은 그들을 착취했고 정부는 업주들을 보호했으며 언론은 노동자를 외면했습니다. 그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그 외로움과 절망 넘어서 희망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같은 내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그의 정신은 1970년대 횃불이 됐습니다. 신문 기사마다 실린 전태일의 분신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법조문을 가르쳐줄 대학생 친구를 원했다는 소식은 대학생 그리고 지식인층의 양심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연이어서 그 다음 해는 연이어서 그냥 이 노동 문제가 계속 급상승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때 뭐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있고 조희부라는 사람은 법대생인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투신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종교계에도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외면해 왔음을 뼈아프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잠자고 있던 소위 미온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처하던 기독교로 하여금 전태일 열사의 그 분신으로 인해서 기독교계가 이거를 보다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여기에 응답하고 싸울 수 있게 만들었다. 김동환 목사에게 전태일은 그가 빈민을 위한 목회자로 인생 항로를 바꾸게 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저에게는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 여기 교회를 질 때는 제가 그분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스승처럼 살아있는 분이 전태일이다. 전태일의 죽음은 종교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태일은 그렇게 한국의 70년대를 연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그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통의 체제, 죽음의 체제에 스스로가 공범자라는 인식을 저는 하게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의 그 폭력성과 수탈적 성격에 대한 감수성을 저는 회복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전태일의 뜻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건 바로 어머니 이소선 씨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어달라는 아들의 유언대로 어머니는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고 마침내 청계 피복 노조를 일궈냈습니다.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백골단 구사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들로 해서 어머니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투사의 길로 바뀌어 갔습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33년 삶. 한국 노동해방운동의 상징이 된 전태일 뒤에는 바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3세 얼굴로 봉인된 자식. 그 아들의 목까지 살아온 어머니는 이제 고2를 넘긴 할머니가 돼 있습니다. 죽는다는 결단까지 내리는 거는 참 그때는 참 너무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째 저렇게 죽을 수가 있었는가. 그럴 때는 죽을 때 나한테 다 말을 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내 한 목숨 죽었는 바늘 만큼 창구멍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면은 많은 아들도 생기고 많은 딸도 있으니까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18살에 오빠를 떠나보낸 여동생 전순옥 씨. 전순옥 씨는 2년 전 영국에서 노동학 박사가 돼서 귀국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남긴 전태일 평전을 10년에 걸쳐 영어로 번역해서 올해 3월 출간했습니다. 한편 지금도 창신동 일대 열악한 영세 작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지난 5월엔 참여성 노동복지터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순옥 씨는 이곳에서 33년 전 오빠처럼 소외된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바꿔가지고 70년대 참토는 일단은 그 여성 노동자들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사각지대나 그 소외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운 삶이나 아니면 노동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엔 인간답게 살 권리,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절망과 고독, 그리고 배고픔과 싸우다 간 전태일.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 절망을 뛰어넘은 전태일은 지금 여기 그의 뜻을 이어간 많은 사람들 속에 영원한 불꽃으로 살아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있는 한 역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전태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해서 1970년 이후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은 부끄러워 현실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알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진보적이었던 사람. 지금도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전태일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